안녕하세요. 한나TV 한나입니다. 오랜만에 한국사 강의 업데이트 되고 있죠. 제가 저번 주에 휴가를 갔다 오느라고 일주일 쉬고 돌아왔습니다. 저도 좀 놀다 오니까 지금 매우 공부를 하기 싫은데요. 우리 공부하시는 여러분들도 아마 여름이고 공부라는 게 항상 즐겁지는 않기 때문에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래도 열심히 화이팅해서 오늘 배울 내용은 다소 어려운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저번 시간에 바로 고려의 사회, 고려의 신분제도에 대해서 쫙 공부를 했잖아요. 오늘은 다른 사회 모습. 그러니까 주로 이제 뭐 고대 사회, 중세 사회, 뭐 근세 사회, 뭐의 사회를 배울 때는 주로 신분제 그것과 백성들의 모습, 뭐 그리고 무슨 풍습. 그리고 그 시대의 사회 변화, 뭐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이 바로 백성들의 생활 모습, 그리고 풍습들, 그리고 뭐 여성의 지위, 고려시대 때 여성의 지위, 그리고 고려 말의 사회 변화, 요렇게까지 해서 오늘 고려 마무리를 할 거고, 다음 시간에 바로 조선시대로 넘어갈 거예요. 조선의 사회, 바로 근세의 사회를 할 건데, 자,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고려의 생활 모습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의 생활 모습, 뭐 다른 말로 중세의 생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고려의 생활의 모습에서 이제 백성들의 생활을 어떤 생활을 하고 살았는지 한번 엿봐보자. 자, 백성들의 생활은 어떤 게 있었냐? 살짝 정리를 해보면, 자, 첫 번째가 향도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고려의 독특한 풍습이죠. 향도. 향도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나중에 조선시대에 나오는 둘의 품앗이 뭐 그런 거랑 좀 비슷한 거예요. 뭔가 위기를 대비하기 위해서 힘을 합치자. 뭐 예를 들어서 막 홍수가 나고 막 논밭이 막 다 어그러지고 난리가 나고 그럴 때 힘을 합쳐서 같이 뭐 그런 것들을 다시 뭐 이렇게 재건한다던가, 뭐 이때 당시에는 좀 종교적인 집단으로 시작을 해요. 불상을 만든다던가 탑을 만든다던가 할 때 혼자서는 안 되죠. 탑을 만들 때 되게 많은 석공들이 필요하고 그 주변에 돌도 날라야 되고 음식도 해줘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인력이 필요해요. 마치 탑 하나 만드는 데는 건물 하나 짓는 것 같은 그런 그런 노력이 필요하니까 그럴 때 이 향도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향도는 초반에는 좀 종교적으로 이렇게 사찰을 짓는다든지 불상을 만든다든지 탑을 만든다든지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이 힘을 모으는 그러한 단체. 요즘으로 치면 뭐가 있을까? 뭐 계를 한다던가. 요즘에는 이제 돈을 모을 때 사람들이 여러 명이 모여서 계를 하잖아요. 마치 게임에서는 뭐 혈맹을 만든다던가 공성전을 할 때 다 접속해 이래가지고 막 성을 이렇게 차지한다던가 그렇게 이제 사람을 힘을 합치는 거죠. 품앗이. 자, 향도라는 것은 원래 어디서 나타났냐면 불교의 신앙 조직이었어요. 불교의 신앙 조직인 매양 활동에서 시작된 단체다. 자, 매양 활동이 여기서 좀 중요합니다. 자, 좀 뒤로 갈게요. 예. 매양 활동. 매향 활동은 뭐냐면 향나무를 묻는 활동이에요. 매향 활동의 향자가 향나무입니다. 이게 어떤 게 있었냐면 그 위기를 대비하기 위해서 향나무를 이 바닷가에다가 이렇게 묻어 놓으면은 본인이 그런 소망과 함께 그 향나무를 묻어두면 나중에 그것을 통해 그 향나무를 묻어놓으면 기도와 함께 묻어놓으면 그 미륵을 만나게 된다. 뭐 미륵이 나를 위기에서 구원해준다라는 그러한 신앙적인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신앙 활동으로 실제로 바닷가에서 자기의 그런 소망과 함께 향나무를 묻어뒀던 그런 활동이 매양 활동인데 그 매양 활동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신앙적으로 그 신앙인들이 불교의 신앙인들이 불상을 만든다던가 탑을 만든다던가 할 때 힘을 합치게 되는 하나의 그런 힘을 합쳐주는 공동체적인 단체인 거죠. 자, 그래서 향도는 초기에는 신앙적인 단체, 신앙적인 향도에서 시작을 해서 신앙적인 향도일 때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불상을 만든다던가 사찰을 만든다던가 탑을 제작을 할 때 주로 사람들이 힘을 합치게 됐고
자, 근데 신앙적 향도에서 점차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이제는 모여가지고 계를 한다던가 돈을 모은다던가 누군가가 결혼을 해. 결혼할 때 돈이 많이 들잖아. 요즘에도 많이 들잖아요. 남자분들은 막 집을 사야 되고 여자들은 혼수를 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뭔가 한 번에 돈이 많이 필요할 때 그런 장례를 치른다던가 할 때 음식을 많이 해야 되고 어려운 일을 서로 도와주고 기쁜 일도 같이 하는 그런 식의 좀 공동체적인 그러한 향도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신앙적인 활동만 주로 하다가 점차 이제 경제적으로 돈도 모아주고 인력을 모아주는 그런 공동체적 향도로 뭐 노역을 같이 해준다던가,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갑자기 저기 막 그런 뭐가 있을까요? 자연재해가 일어났다던가 뭐 그랬을 때 노역 일을 도와준다던가 뭐 혼례가 있다던가 결혼을 한다던가 각종 상장례가 있을 때 뭐 이런 것들을 같이 도와주는 공동체적인 향도가 있었다. 그러니까 향도는 둘의 품앗이, 뭐 이런 거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즘으로 치면은 게임의 혈맹, 뭐 이렇게. 항상 사람은 혼자 살 수는 없죠. 여러 사람들의 그런 손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향도는 그런 것이었다. 그런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고. 자, 또 얘기를 하자면, 자, 농민들이 힘들 때 도와줬던 농민구율책은 어떤 게 있었나? 농민구율책. 농민들이 막 가난하고 먹고 살기 힘들 때 국가에서 좀 도와줬던 게 뭐가 있을까? 요즘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흑창이라는 거는 고구려의 진대법을 이어받은 겁니다. 근데 흑창이 명칭이 바뀌어요. 흑창이 태조 왕건 때는 흑창을 만들어서 춘대추납으로 봄에 꺼주고 가을에 갚게 하는 곡식을 꺼주는 그런 창고, 흑창을 만들었다. 근데 태조에서 나중에 명칭이 의창으로 바뀌는 것 뿐입니다. 하는 일은 똑같아요. 흑창, 의창, 흑태, 뭐 의성 이렇게 외우셔도 좋은데 성종 때 의창으로 명칭만 개조해요. 이것은 고구려의 진대법을 계승한 것이다. 여러분들이 흔히 알다시피 춘대추납. 먹고 살 길이 없는, 이제 막 씨를 뿌려가지고 먹을 게 없는 봄에 꺼주고, 그리고 이제 수확이 있는 가을에 받는 거. 원래 좀 적은 이자로 받는 거죠. 흑창과 의창, 이것도 농민 구율책으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농민들이 먹고 살기 힘들고, 뭐 자연재해가 일어났다던가, 뭐 흉년이라던가, 막 그렇게 먹을 게 없을 때 국가에서 좀 곡식을 꺼주기도 하고 돈을 꺼주기도 했던 그런 것이 바로 제위보가 있었죠. 제위보의 이 보가 개 같은 거였어요. 뭔가 이렇게 돈을 모아가지고 팔관회를 만들기 위해서 돈을 모으는 팔관보 뭐 이런 게 있었고, 뭐 이렇게 학생들이 그런 학생들의 그런 교육 활동을 위해서 돈을 모으는 뭐 학보 이런 거 있었고, 제위보는 그러한 빈민 구제 기금을 마련하는 보였어요. 그러니까 뭐 예전에 은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사람들이 여기저기 돈을 막 모아가지고 우리가 마치 유니세프 기금 마련 이런 것처럼 제위보도 빈민 구제 기금을 마련하는. 빈민구제기금을 마련하는 제위보가 있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농민들의 이제 삶을 좀 도와주기 위해서 물가를 안정시켜주는 상평창이 있었습니다. 상평창 중요해요. 상평창은 이제 물가가 너무 올라가면 힘들잖아. 요즘에도 제가 최근에 마트에 가서 장을 봤는데 물가가 많이 올랐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딱히 진짜 마트 가면은 한 3만 원으로 살 게 별로 없어. 적어도 이제 5만 원 정도 장을 봐줘야 집에 좀 먹을 게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뭐 10,000원의 행복으로 뭐 만약에 요리를 하나 한다고 했을 때 10,000원으로 할 수 있는 요리가 진짜 드물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요즘 우리나라 물가가 높죠. 월급은 적은데 물가가 높고 그러면 그런 국민들의 삶이 힘들어지죠. 이때도 물가가 너무 올라가지 않도록 물가를 안정시키는 기관 상평창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매점매석이라던가 어떠한 물건을 일부러 물량을 풀지 않고 갖고 있음으로써 물가를 올리게 하는 그런 게 가능했는데 이런 것들 못하게 물가 안정기관, 지금으로 치면 뭐 독과점 방지 공정거래위원회라고 할까? 그리고 의료기관,
최고의 이제 필요한 복지 시절이죠. 의료기관, 뭐 전쟁이 났다던가, 고려 때도, 고려 때도 막 몽고가 쳐들어와, 그 전에 뭐 거란이 쳐들어와, 여진이 쳐들어와, 이런 식으로 많이 주변 외침이, 외부 침략이 많았잖아요. 이럴 때 이제 의료기관이 필요하겠죠. 동서대비원. 고려 때 의료기관입니다. 동서대비원.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해민국. 요거는 조선시대까지 다 명칭이 이어져요. 해민국, 뭐 해민서라고 하기도 했고 해민국. 그리고 구제도감, 뭐 구급도감, 구제도감. 하나만 쓸게요. 비슷하니까. 구제도감, 구급도감 등 이런 의료기관이 있었다. 먼저 동서대비원은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뭔가 병이 났을 때 고쳐달라고 할 그런 돈도 없을 때 가난한 사람들을 좀 의료를 해주는, 빈민을 구휼해주는 그런 의료기관이었고, 해민국은 약방, 의학 관련 뭐 그런 거였고, 구제도감은 뭐 재해 시에 임시적으로 만든 거예요. 임시구제. 원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연재해가 났다던가 흉년이 났다던가 전쟁이 났을 때 임시적으로 만든 거. 이런 식으로 동서대비원, 해민국, 구제도감 이런 의료기관이 있었다. 농민구휼책은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동서대비원은 보건소 같은 거다. 보건소 빈민구요. 그렇죠. 뭐 좀 저렴한 가격에 의료 서비스를 하는, 그리고 이제 무료로도 이렇게 의료 서비스를 하는 요즘의 보건소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법률. 요즘은 보건소에서 뭐 그런 건강진단 같은 것도 무료로 많이 해주고, 우리나라도 복지에 신경 써서 많이 그런 거 하잖아요. 자, 법률. 저도 문자가 왔더라고요. 유방암 검사를 하라고. 네. 조만간 한번 검사해봐야겠어요. 네. 그런 거 검사할 나이가 됐나봐. 자, 법률. 자, 법률 같은 경우에는, 고려 때는, 좀, 관습법을 중시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정해놓은 그런 성문법보다 관습적으로 내려왔던, 뭐, 살인죄, 뭐, 그리고 불효죄, 뭐, 이런 것들을 더 나쁘게 보는 관습적인 관습법. 그러니까 원래 당류를 참작해서 당나라 걸 좀 따라서 71개조의 법률을 만들긴 했지만, 대부분 그냥 관리에 따라서 관습법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관습법을 중시했고, 그리고 그 여러 죄들 중에서도 특히 반역죄와 그리고 그런 불효를 저지르는 불효죄를 가장 뭐랄까 중죄로 처리했다라는 거. 그래서 고려 때도 유교가 중요시되는, 국가에서는 그래도 유교를 중요시했던 사회였다라는 거죠. 민간에서는 불교를 많이 믿었지만 그래도 이제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 그런 불효, 그리고 반역, 왕한테 반역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중죄 처리를 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관습법상에 따라 뭐 방역죄, 불효죄를 죄를 지면은 어떤 벌을 받게 되냐면, 이거는 순서대로예요. 한 개의 선택이 아니야. 태, 장, 도, 유, 사. 저도 처음에 이걸 공부를 했을 때 그냥 이 중에 랜덤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중에 랜덤을 하나 하겠지? 예를 들어 사형을 하잖아? 그러면 사형만 받겠지? 이렇게 생각했고, 장이다. 그럼 곤장만 맞겠지? 끝? 이렇게 생각했는데, 원래는 원칙상 순서입니다. 태형은 이제 볼기짝을 맞는 건데, 좀 그러니까 태형을 맞는 그거는 곤장보다는 좀 작아요. 작은 매로 엉덩이를 맞는 거. 이게 태형, 볼기짝을 맞는 거. 장형은 곤장을 맞는 거. 곤장은 좀 달라요. 곤장은 태형의 그 때리는 그 도구보다, 곤장은 훨씬 더 넓은, 야구 배트보다 훨씬 넓적하고, 그게 그 무게 자체가 되게 무겁기 때문에 그냥 떨어뜨려도 되게 아파. 엉덩이 터져, 진짜 너무 많이 맞으면. 그래서 장을 너무 많이 맞으면요, 장을 50대 이상 맞으면 볼기가 터져가지고 엉덩이 터져서 썩어 죽기도 했었어요. 여름에 맞으면. 뭐 둘 다 아프지만 장이 더 아프다. 그래서 곤장은 진짜 막 50대 맞고 100대 맞고 막 그랬었어. 그래서 여자 같은 경우에는 엉덩이를 까면은 좀 수치스럽다 해가지고 물불기를 맞는다고 해서 이제 물을 묻혀가지고 곤장을 맞기도 하고, 더 구욕이야. 예. 그리고 도는 이제 감옥에 가두는 거. 요거하고 감옥에 가둬. 그러고도 더 중죄다. 그럼 유배를 보내. 유배를 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래? 이래도 죽어야겠어 얘는. 그러면 사형.
이런 식으로. 사형은 그때 당시에는 고려 때는 사약을 먹이지 않았어요. 고려 때는 교수형. 교수형이라고 해서 목을 매다르게 한다던가 아니면은 그냥 목을 참수. 교수와 참수의 다른 점은 교살하다, 목을 졸라 죽이다. 그 교수형은 목 매달아 죽이는 거. 근데 그것도 참 잔인한 거야. 왜냐면 바로 죽지 않고 하다가 진짜 2시간을 매달았는데도 안 죽는 경우도 있대. 혀가 이렇게 늘어나고 목이 해서 되게 오래 버틴 사람도 있대요. 한 2시간을 매달았는데. 그래서 옛날에는 2시간이 지나도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거의 반나절을 매달았는데. 그래서 죽이기도 힘들다는 거. 사형, 이제 사약 같은 경우에는 사약은 이제 조선시대에 내리게 되는데, 조선시대 사약을 먹어도 그렇게 안 죽은 사람이 있었어요. 송시열. 송시열은 너무너무 안 죽는 거야. 본인이 너무 짜증이 날 정도로 안 죽어가지고 입안에 이렇게 막 대목 같은 그런 걸로 입안에 일부러 상처를 내가지고 사약을 일부러 먹고, 그리고 이제 사약을 먹으면 이제 아래로도 막 쭉쭉 나오잖아요. 자꾸 이렇게 설사나 막 이런 걸로 자꾸 나와가지고 사약을 배출하면서 자꾸 자기가 안 죽으니까 발 뒤꿈치로 ong덩이를 맞고, 일부러 안 세겠다고 엉덩이를 맞고 일부러 상처를 내서 겨우겨우 죽었다는. 아무튼 네, 그러고도 약발이 잘 받게 하기 위해서 그러고 나서 온돌에 막 누워있고 그랬다고 해요. 이게 잘 받았나, 몸이 너무 튼튼하거나 사약도 몸에 잘 받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때는 아무튼 교수형이나 참수형은 아시겠지만 망나니 같은 사람에게 쭉 해가지고 칼로 머리 댕강 하는 거 이제 참수형. 마치 프랑스의 기요틴 같은 그런 식으로. 태장 도유사, 이거를 쓸까요? 그래도 뭐 혹시 헷갈릴 수 있으니까. 태는 그냥 볼기를 맞는 거, 장은 곤장을 맞는 거, 도는 이제 감옥에다가 갖추는 거, 뭐라고 할까, 징역을 사는 거, 교도소 징역 뭐 이런 거, 징역을 사는 게 도. 유는 말 그대로 유배. 사형은 사형, 참수 하거나 교수했다. 교수형. 고려시대 때는 효시했다는 얘기는 없는 것 같아요. 고려 때까지는. 근데 이제 조선시대가 되면 효시를 합니다. 효시는 이제 참수 교수형을 한 다음에 목을 잘라서 일부러 이제 영모를 했거나 뭐 중죄를 지은 사람은 여기 긴 장대에 조선시대 군기시 앞에다가 이렇게 전시했어요. 머리를 본보기로 보여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고대의 형벌은 정말 잔인한 게 많습니다. 뭐 조선시대 연좌제부터 해가지고 뭐 혼자 죽이는 게 아니라 3대를 다 죽이는 거, 그리고 막 부관참시, 이미 죽은 사람 묘지를 파가지고 목을 또 한 번 더 친다던가 굴욕적으로. 그리고 제일 잔인한 거는 능지처참이죠. 사지를 이렇게 찢어 죽여가지고 그 사지를 일부러 한 조각씩 전라도 경상도에 뭐 본보기로 보이기도 했다라는 거. 그래서 능지처참을 당하면은 그런 경우도 있었대요. 능지처참이 좀 흔해졌을 시기에는 그 능지처참을 당한, 능지를 당한 그 사람의 몸 부위를 뭐 다리라던가 팔 부위를 어린 좀 가난한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나 애들이 그거를 엄청 가지려고 했대. 그래서 나는 그게 인육을 먹으려고 그랬나? 그렇게 생각했더니 그게 아니라 그 잔인한 몸의 부위를 노끈으로 끌고 다니면서 동네를 한 바퀴 도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바가지를 들고. 그럼 사람들한테 확 던지면 징그러 이러잖아. 막 그러면은 먹을 거 주고 빨리 가 이런 식으로 그거를 구걸할 때 그 몸의 부위를 사용하기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채팅창에서는 능지처참보다 순장이 더 잔인하다고. 순장은 이제 고대에 있었죠. 이런 중세 때는, 중세나 근세는 없지만 순장은 정말 하인들까지 같이 죽이는 건데, 근데 순장은 우리가 흔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생매장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생매장은 아니고, 왜냐면 생매장을 하면 계속 올라오니까 파고 올라오고 막 어떻게든 살려고 또 하니까 완벽하게 제대로 죽이기 위해서 순장은 주로 이렇게 뒤통수를 깹니다. 두개골을. 요즘으로 말하면 뚝배기를 깬다고 해야 되나? 뭐 가야에 순장을 했던 그 무덤을 보면 다 일관적으로 똑같은 부위에 두개골이 파열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 일제히 머리를 깨가지고 이제 죽여가지고 탁탁탁 죽여가서 같이 묻어버리는 거죠. 그것도 참 잔인한 거지. 혼자 죽으면 되지 그걸 주변에. 죽은 이후에도 시중을 들어라 라는 그런 마인드죠. 자,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태장도유사의 그런 5종의 태장도유사 5종의 형벌이 존재했다라는 거, 법률은. 그리고 고려 때는 특이하게 요것이 좀 중요합니다. 조선시대랑 좀 다른 귀향형이 존재했다라는 거. 조금 인간적인 그런 유배가 있었어요. 귀향형. 이거는 좀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 뭔가 잘못했어. 뭐 이렇게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 뇌물을 먹었거나 뭔가 잘못을 했다던가 반역을 했다던가 아무튼 뭔가 잘못해가지고 그 높은 관직에서 이제 관직을 계속 할 수가 없을 경우에는 본관으로 돌아가라,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귀향해버리는, 관직에서 떨어져서 그냥 고향으로 가가지고 이제 지내는 그런 귀향형이 있었다. 나름 나쁘지 않죠? 근데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유배를 보내면은 섬으로 보냈거든요. 진짜 사람 없는 섬이라던가 뭐 그런 위리안치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주변에 가시덤불처럼 그런 나무를 심어놓고 이 바깥에 나가지 마라, 집 밖에 나가지 마라, 뭐 그런 식으로도 약간 벌을 주는 그런 게 강했다면, 고려 때는 특이하게 귀향형이 존재했다라는 거. 좀 어느 정도 높은 관직을 좀 이렇게 우대해준다라고 볼 수 있겠죠? 고려 때만 있는 독자적인 형벌입니다. 당연히 이제 관직에서 물러나면은 고향 가서 살 생각 할 것 같지 않아요? 고마운 거죠. 고향으로 보내주면. 그래서 이런 약간 그런 특수 관직, 높은 관직, 특수층에 대한 일종의 우대라고 할 수 있다. 귀향형이 존재한다. 막 그런 죄를 지어서 관직 유지가 어려운 사람들을 고향으로 보내버린다. 귀향형이 존재했다라는 거. 자, 고려의 생활 모습, 백성들의 생활들을 쭉 봤는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 향도는 꼭 외워주세요. 향도. 매향 활동에서 시작됐다. 향도. 이제 이런 신앙 조직, 공동체 조직. 초반에는 신앙적이었다가 나중에는 공동체적인 향도가 되었다. 농민들의 향도. 그리고 이제 농민 구율층은 흑창, 의창, 요거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왜냐면 뭐지? 진대법을 이어받은 게 흑창인가 의창인가? 헷갈려. 둘 다 맞아요. 근데 이제 시기가 다르다라는 거. 태조 때 흑창에서 의창으로 바뀐다는 거. 이렇게 좀 외워주시고, 그리고 제위보 이것도 중요하고, 상평창은 물가 조절 이렇게 좀 외워주시면 될 것 같고, 동서대변 해민군 구제도감은 그냥 사실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좀 파악하시면서 조선시대랑 좀 비교하시면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법률은 반역죄, 불효죄를 중죄로 처리했다라는 것과, 그리고 이런 것도 있었어요. 이렇게 뭔가 벌을 줄 때 워낙 효도를 중시했기 때문에 70세 노인을 부양해야 되는 애는 뭐 유배를 안 보낸다던가, 뭐 부모가 상을 당해가지고 제사를 지내러 뭐 무슨 장례를 치르러 가야 될 때는 잠시 사형을 미뤄준다던가, 뭐 그런 식의 인간적인 효도를 중요시했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태장 도유사 5종의 형벌이 있고, 귀향형이라는 게 고려 때는 존재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이어서 필기를 해볼게요. 칸이 모자라니까 이어서 바로 필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의 풍습. 자, 여러분 필기하셨죠? 자, 고려의 풍습. 끊고 가죠. 자, 노래 한 곡 듣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넘기지 않고요. 제가 필기노트를 이렇게 만들어요. 필기노트를. 여러분들이 최대한 좀 쉽게 외우게 하기 위해서 필기노트를 다 정리해요. 필기노트를 넘기는 거고, 교재는 따로 있어요. 교재는 그 해동 한국사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누가 가채국이야? 숄라님? 왜 또 계속 설명해? 조선도 심사인당의 예로 여자의 지위가 낮지 않은 시기? 아니야. 그거는 시기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심사인당은 여기 예를 들면 안 되지. 왜냐면 조선시대에는 진짜 축첩제도도 있었고, 막 칠고지약, 여자는 질투를 하면 막 쫓겨나고, 심사인당은 누구의 어머니야? 율곡이의 어머니야. 그래서 진짜 그 집안 자체가 꽤 높은 양반 집안이잖아. 그리고 심사임당의 지위가 높았다? 글쎄, 심사임당은 율곡이를 막 이렇게 막
교육을 위해서 이사를 가고. 신사임당 자체가 막 되게 존경스러운 인물이었다 그랬지 뭐 그냥 신사임당의 지위가 되게 높았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고려랑 조선이랑 비교하면 거의 완전 넘사벽이에요. 제가 그거를 이제 수업을 할 건데, 이야기를 할 건데, 완전 달라. 조선시대적인 그런 마인드가 아직도 남아있어서, 우리가 막, 옛 어르신들은 여자가 어디서 겸상을 해, 뭐라고, 제사 지낼 때 여자들은 나가 있어. 그런 종갓집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근데 고려는 그러지 않았거든. 고려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부모님의 재산을 그냥 n분의 1로 자녀의 숫자에 맞춰서 딱 5명이면 5분의 1 이렇게 나눠 가졌거든. 그런데 아직도 우리나라는 장자에게 조금 더 많이 주는 그런 풍습이 남아있어요. 안 그런 집안도 물론 있겠지만 그런 집안도 있어. 그리고 이제 장남을 중시하고 아들 중시하는 게 옛날 어르신들은 그런 마인드가 아직 남아있다라는 거야. 미련이 이뻐 감사합니다. 근데 고려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거는 조선의 일부는 안 그렇. 심사인당이랑 딱 인물을 보고 심사인당은 존경받았잖아요. 여성의 지위가 그땐 높았어. 아니야, 심사인당만 높은 거지. 그렇다 그때 당시 여성의 지위가 훅 높아지는 그런 시기는 아니에요. 그렇게 공부하시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도 n분의 1이긴 한데 아들을 좀 더 많이 주는 경우가 있죠. 요즘은 상속을 해주는 사람 마음이긴 한데 부모님을 모셨다던가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사람한테 더 준다던가 그럼 부모님 주는 마음이지. 근데 재산이 있으면 결국 싸워. 1억이 있든 1000만 원이 있든 물려줄 재산이 있으면은 결국 싸우게 돼 있어. 제가 그런 장례식장에서 그런 경우를 많이 봐가지고 부주금 가지고도 싸우는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솜사탕님 말이 사이다네요. 바른 정보를 공유하는 건 좋은 일이지만 과한 자기의 알고 있음을 자랑하는 것은, 과한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는 것은 보는 사람을 불편하게 한다. 내가 제일 불편해. 내가 수업하고 있는데 지방방송이 과해. 본인이 방송을 하던가. 그래서 한번 욕먹고 나한테 뭐라고 하고 으씨 이러고 나갔던 분이 있었거든요. 다시 돌아온 것 같은데. 그렇게 본인의 지식에 대해서 그게 너무 불타오르면 아프리카에서 방송을 하던가, 그것도 좀 그러면 유튜브에 올려. 본인이 녹화를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려. 난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 고려도 개방적인 건 아니에요. 그렇게는 조선시대에 비해서로 얘기했죠. 조선시대에 비해서는 많이 개방적이라기보다는 지위가 높았다. 일단 최소한 재혼은 시켜줬으니까. 근데 조선시대는 어때요? 재혼도 안 시켜주고 연료문 세워주고 첫날밤도 못 치르고 신랑이 그냥 급사하더라도 평생 수절해야 되고 만약 수절을 안 하고 재혼을 할 경우 아들이 높은 관직에 오르는 거를 제한을 두고 그랬었잖아. 인강 광고 하시나요? 그건 뭐지? 학원 강사 출신이에요. 빵야님. 그건 조선 후기다. 그래, 조선 초기까지는 약간 고려의 모습이 있긴 했었지. 성리학이 강화되면서 조선 후기 때문이다, 후기 부분이다 하는데 그거는 어쨌든 말장난 아니에요? 조선 후기는 맞고 조선 초기는 아니니까 그렇다고 조선 전체가 그렇다고 할 수는 없어요. 흔히 우리가 조선은 더 보수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시기적으로 자꾸 그렇게 말장난 하시면은 이야기가 끝이 없죠. 근데 가찰극이 무슨 뜻이에요? 닉네임 이름이에요. 자꾸 생각이 나 너의 푸른 바다 다 타버린 것 같았던 우리 까마득히 자, 그럼 이어서 좀 하고 좀 더 또 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필기할 게 3개거든요. 이거는 이어서 가야 되니까 이거는 앞에 거랑 이어서. 노래 좋죠? 중고등 위주로 가르치셨어. 얘 고등부요. 뭐 외고 입시 학원도 했었고. 제가 뭐 대학생한테 강의하는 건 교수인데 교수는 아니죠. 고등부. 너를 혼자 남겨둔 채 서둘러 도망치듯 달려온 잠깐만. 긴 세월이 흘러이네 할 말이 남아있는데 라임님도 사이다다. 맞아. 어떤 특정 부분만 깊이 있게 알고 와서 너는 이거 모르지?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도 비겁해 보인다. 근데 자유로운 토론을 하고 소통을 해서 이런 것도 있어요 라고 정보를 주는 건 좋은데 뭐든지 과유불급인 거죠. 적당히 그냥 서로 얘기하면서 누구님 그런 일도 있군요. 그렇구나. 서로 배우는 건 좋아요. 근데 이제 혼자서 너무 채팅창을 막 3-4줄씩 겁나 열심히 막 이렇게 또 그러면 뭐야 잘났어 정말 막. 맞아. 타이탄이 내가 봤을 때는 초심을 잃었어. 예전 타이탄 의자는 그러지 않았거든? 나도 바꿨잖아. 시리즈가 짱이야. 근데 나도 타이탄 의자를 정말 몇 년을 썼는데 최근 타이탄이 좀 뭔가 틀려졌어. 삐걱대. 내가 그 삐걱대는 소리가 짜증나가지고 바꾼 거 아니야. 사학과 출신 맞아요? 역사교육과요. 뭐 이렇게 의심이 많아? 빵이 언니 교사 자격증을 보여줘야 되나? 자 그러면은 네. 우리 대부님도 타이탄 의자 사망 직전이라고. 이상해졌어. 예전엔 그러지 않았는데 나 옛날 의자 진짜 오래 썼었거든요. 뭔가 변했어. 초심을 잃었어. 이게 좀 아프리카 BJ들이 많이 써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샀다고. 잘 만들어야 되는데. 언제부터 여기서 강의했어요? 2012년부터요. 네, 빵이야님 오늘 처음 오셨구나. 유튜브 보면은 유튜브 한나TV 보면 제가 지금까지 강의했던 거 뭐 교육 컨텐츠 관련된 그런 컨텐츠들 쫙 모여 있습니다. 님이 처음 봤다고 해서 제가 오늘 처음 한 건 아니겠죠? 예, 왜 그동안 안 오셨어요? 뭐 낮에도 했었고 원래는 9시에 했었는데 오늘부터 10시에 해가지고 역사교육은 교육이 중점이고 사학은 역사학 자체를 다루는 거 아닌가요? 조금 다르죠. 예, 저는 역사교육과여가지고 교직기술을 같이 교육학을 하고 교사 자격증이 나오고 사학과는 교직기술을 따로 추가로 해야지만 교사 자격증이 나와요. 조금 더 다르다고 그 커리큘럼이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사학과가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할 수도 있겠지. 논문을 한다던가. 그리고 사학과는 뭐 동양사, 서양사 뭐 한국사 중에서 선택을 해가지고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고 논문을 좀 깊이 있게 들어가야겠지? 나란히 걷던 너와 트레저 헌터가 사학과 아닌가? 뭔 소리지? 트레저 헌터는 MCN인데? 앞서가던 너의 가련 근데 뭐 역사교육과는 얕은 지식을 공부하고 사학과는 심오한 전공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역사교육과 비하하는 거임. 역사교육과가 수능 점수는 더 높았던 것 같은데. 사범대가 조금 더 수능 레벨이 높았던 것 같은데. 내신도 많이 보고. 예, 빵야님이 역사교육과라 강의 한번 들어봅시다. 유튜브에 가면 되게 많고요. 그런 마인드 좀 재수없네요. 너는 강의 잘해? 빵야님 강의 잘해? 나는 교생 실습 가서도 강의 잘한다고 그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앞에서 그 연구 수업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래도 나름 학원 강사 출신인데 너 얼마나 강의 잘하나 보자 이런 마인드? 그러시구나. 도발하네. 두눈이 멀 것 같았던 우리
조꾸찡님이 얼굴이 강의력에 포함된다고. 감사합니다. 살이 쪄가지고 요즘. 근데 오늘 배울 내용은 사실 막 강의력을 막 어필하기는 좀 살짝 부족해요. 왜냐면 정치사라던가 약간 드라마틱한 그런 스토리가 있고 막 그러면 나도 막 열정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사회 파트, 경제 파트, 문화 파트는 사실 내용의 열거가 너무 많아요. 막 스토리 중심보다는 아무래도 정치가 좀 스토리 중심이잖아. 예를 들어서 뭐 이방원의 1차 왕자이나 2차 왕자이나 막 선주교에서 막 정몽주를 죽이고 막 이런 부분에는 막 뭔가 극화적인 그런 게 있어서 나도 막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런 사회 부분은 사실 좀 저도 강의력을 어필하는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일단 많이 쉬었으니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고려의 풍습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고려의 풍습. 고려만의 독특한 그런 풍습들, 고려는 어떻게 생활하고 살았는지, 사람들의 풍습은 어땠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고려의 풍습을 보면 종교가 중요하겠죠.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종교가 뭡니까? 지금은 너무 다양하죠. 뭐 기독교, 뭐 불교, 그리고 뭐 천주교도 있고, 저는 천주교를 다닙니다. 그러기도 하고 옛날에 이런 거 들어왔었어요. 통일교의 문서명이 돈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우리나라 그때 IMF 때 빚을 다 갚아줄 테니까 우리나라 국교를 통일교로 하자 뭐 이런 걸 했다는 뭐 루머일지도 있지만 그런 얘기도 들어봤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고 국교는 따로 없어요. 그런데 고려 때 국교는 거의 불교였죠. 사람들이 불교를 되게 숭상을 했고 그때 막 뭐 몽고의 침입 때 팔만대장경도 만들고 그럴 정도로 호국불교 뭔가 이렇게 뭔가 국가에 재난이 있을 때 이렇게 불심으로 막는. 근데 이제 정부에서는 국가에서는 다소 유교적인 그런 규범을 많이 실시를 했다라는 거. 유교적인 규범 이런 것들을 시행을 했지만 반대로 민가에서는 여기 펜이 안 나오지. 민가에서는 사실 민가에서는 토착신앙에 아무래도 중시했다. 토착신앙과 플러스 불교.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우리가 지금 막 정부에서 과학적으로 막 이런 것들을 막 접근하고 뭐 굿 같은 거 하지 말자 막 이렇게 하더라도 굿할 사람은 여전히 굿하고 전볼 사람들은 여전히 전보잖아요. 민가에서도 토착신앙 그거 있잖아. 이렇게 물을 이렇게 정제수 물을 이렇게 받아놓고 비나이다 뭐 그런 거 무슨 삼신할머니에게 빌고 뭐 아들을 점지해 주세요 뭐 이런 거라던가 불교적인 신앙 뭐 나무아미 간센보살 뭐 이런 것 목탁 두들기면서 그런 불교적인 그런 종교가 토착 민가에서는 아무래도 유행을 했고 거기다가 도교까지. 그래서 민가에서는 토착신앙은 그런 샤머니즘적인 신앙이에요. 뭐 이렇게 구슬하고 점을 보고 뭐 그런 거. 그리고 불교적인 신앙, 도교적인 풍속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대표적인 게 불교 국가였기 때문에 불교 행사가 많았겠죠. 자, 불교 행사는 대표적인 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연등회와 그리고 팔관회 들어보셨죠? 연등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한 달간 그렇게 전국적으로 행해지는 전국적인 불교 행사예요. 뭐 1월부터 2월까지 그런 식으로 전국적인 월 초에 일어나는 게 연등회고 연등회를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 여러분들이 뭐 석가탄신일 때 연등을 막 올리고 막 지역별로 다 연등을 이렇게 막 만들어 놓고 덜어 놓고 그런 불교 행사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팔관에는 조금 불교적인 특징에 도교적인 신앙과 토착 신앙이 좀 가미돼 가지고 좀 제천 행사적인 그런 행사가 팔관입니다. 그래서 팔관에는 10월 11월에 추수 이후에 행해지는 하나의 축제 같은 모습이었어요. 그때는 딱히 막 페스티벌, 축제 그런 게 없잖아. 막 크리스마스 이런 것도 없고. 근데 팔관회 때 너 옷 뭐 입을 거야? 막 팔관회 때 막 저렇게 막 잘생긴 남자분하고 만나고 탑돌이를 해가면서 막 서로 눈 맞고 그런 시기가 이제 팔관회라고 할 수 있겠죠. 자, 팔관회는 약간 도교적인 신앙과 도교적인 특징과 도교적 신앙과 불교적인 모습이 합쳐진
불교적 특징이 합쳐진 그런 대규모의 행사였다라는 거. 8관회가 훨씬 더 큰 행사였다라는 거. 그 정도로 8관회까지는 그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혼인. 잠시만. 죄송해요. 여기 앞에 조명이 움직였어. 많이 어두워졌나? 이게 죄송해요. 잠시만요. 깜짝이야. 갑자기 왜 저게 움직인 거지? 무서워. 근데 너무 열정적으로 강의를 했나? 자, 그 다음에 혼인. 네. 혼인 풍습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조선시대에는 사실 축첩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일부 다처제입니다. 그게 이제 사실 원칙적으로는 일부 일처제가 맞는데, 암암리에 아들을 못 낳는다는 그런 뭐 핑계를 삼아가지고 첩을 들 수가 있었어. 뭐 첩을 뭐 몇 명까지 이런 것도 없어. 계속 본인의 능력이 되면은 첫 번째 첩, 두 번째 첩, 뭐 기생도 데려서 첩 삼고 여러 많은 사람들 첩을 삼을 수가 있었어. 첫째 부인, 둘째 부인 이런 식으로. 그렇지만 고려 때는 그런 축첩제도가 없었다라는 거. 그래서 일반적으로 거의 일반적으로 일부 일처제였다라는 거. 첩을 두는 경우도, 둘째 부인을 두는 경우도 덜어 있었지만 일반적으로는 일부 일처제가 일반적이었다. 그리고 왕실에서는 좀 특이한 혼인 풍습이라고 한다면, 왕실에서는 본인들의 그런 그 고귀한 혈통, 본인들의 그런 직위, 높은 관직, 뭐 이런 문벌귀족들의 그런 높은 관직을 유지하고, 그리고 왕가와 계속해서 이렇게 그 왕가의 외척으로 계속 높은 관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결혼을 시키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의 둘째 딸과 결혼을 시킨 다음에 그 아들이 손주가 나오잖아요. 자기 넷째 딸하고 또 결혼시켜. 이모랑 또 결혼을 시키는 거야. 그런 중첩 사돈을 한다던가, 아니면 친척들끼리, 먼 친척들끼리 결혼을 한다던가, 그런 근친혼이 성행을 했다라는 거. 이러한 근친혼은 고려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이런 유럽의 중세라던가 뭐 르네상스 시절 뭐 이럴 때 다 있어요. 뭐 오스트리아 뭐 합스부르크 가문 하면은 뭐 이렇게 막 근친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 자기의 혈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고귀한 귀족 혈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근친이 정말 많았죠. 뭐 그런 사촌 오빠랑 결혼하는 거는 다 되게 비일비재했고, 심지어는 이제 자기의 여동생과 결혼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너무 근친이 성행하다 보니까 유전자적으로 좀 병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합스부르크 같은 경우는 합스부르크 립이라고 해서 턱이 점점 길어지는 그런 근친으로 인한 병이 나타나기도 했고, 대표적인 게 바로 마리 앙뚜아네트도 좀 턱이 좀 있었다고 하죠. 그런 식으로 근친이 세계적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왕실에서는, 왕실이나 귀족들은.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고려의 풍습에서 사실 제일 중요하고 조선시대랑 비교해서 문제가 많이 나올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은 바로 여성의 지위 이야기예요. 여성의 지위가 조선시대보다 훨씬 더 지위가 높은 편이었다라는 거. 조선시대보다 고려 때가 훨씬 더 지위가 높은 편이었다. 그리고 좀 비교적 좀 차별도 덜 받는 편이었죠. 경제적으로 딱딱딱딱 소리가 나지. 차별이 조금 약한 편이었다라는 거. 그래서 그 내용을 하나하나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지. 자, 제일 첫 번째로 자녀 균분 상속입니다. 그런 건 어떤 거냐면, 자식이 5명이면 5분의 1로 나누는 거, n분의 1로 나누는 거. 가장 공평한 상속이지. 그런데 조선시대에는 마지 위주였어. 장자에게 다 몰아준다던가, 주변 사람한테 안 주고 장자에게만 물려주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거나 장자한테만 어느 정도 물려주고 둘째, 셋째한테도 조금씩. 그러니까 그게 양이 차이가 나는 거야. 근데 조선시대에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 왜냐면 장자가 이제 종갓집이 되고 이제 제사를 모시고 그러기 때문에 맞이에게 다 준다. 뭐 이런 식으로 장자 장남 위주에서 어쨌든 조선시대는 그랬지만 고려 때는 자녀 균분상소 딸이든 아들이든 무조건 그냥 n분의 1로 나눴다라는 거. 그래서 요것이 이제 조선시대보다 지위가 높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상속이 그렇게 중요한데. 자, 그 다음에 또 요런 거. 호족에다가 올릴 때도, 조선시대에는 여자는 호족에 올리지 않았어요. 남자만 호족에 올렸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장남 중시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여자도 호족에 올라갔다라는 거. 그리고 호족에 올라가는 것도 태어난 순서대로. 여자가 먼저 태어났다? 그럼 여자를 먼저 호족에 올리고, 그 다음에 뭐 두 번째 아들이 태어나면 또 올리고, 이런 식으로 태어난 순서대로 호적에 기재했다. 뭐 이런 점이 또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제사를 지내는 거. 조선시대에는 여자들은 제사를 지낼 수가 없었어요. 부정탄다고. 여자들은 나가 있으라고 한다던가. 여자들은 이제 사실 제사를 지낼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여자예요. 제사 음식을 만들잖아. 막 밤새 막 떡을 만들고 부침개를 만들고 요리를 하고 제사상은 여자가 차리고 자 나가. 남자들만 제사를 지냈어. 그래서 좀 제가 들은 바로는 좀 그렇게 그런 거를 되게 엄격히 하는 집안 같은 경우에는 여자는 문지방 밖으로 나간다던가 뭐 숨어 있는다던가 부정탄다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여자도 그냥 퓨전으로 여자도 절을 해요. 그리고 우리 엄마는 또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기도를 하고 그래서 이제 어쩔 때마다 틀려. 그 세배해야 되는 설날에는 그냥 세배의 개념으로 절을 하고요. 그리고 추석에는 기도를 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요즘은 많이 바뀌었는데 어쨌든 그 제사가 가능했다라는 거. 여자도 제사를 지낼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네 번째로 여자도 만약에 뭐 남자가 맞이였던 오빠가 죽었다던가, 뭐, 아니면은, 뭐, 남편이 죽었다던가 하면은, 여자가 호주가 될 수도 있었다라는 거. 이 호주제는 여러분, 조선시대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호주제가 폐지된 지 꽤 얼마 안 됐죠.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나는 고려 때를 보면은, 지금보다 더 여성의 지위가 높았던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 다음에 또, 바로 재혼 부분이죠. 여성의 재가가 자유로움. 재혼을 금지하지 않았다라는 거. 뭐 남편이 죽으면은 재혼도 가능했다. 그리고 만약에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조선 후기에는 여자가 재혼을 했어. 재혼을 해가지고 그 전에 있었던 자식이지만 재혼을 하면은 그 자식이 높은 관직에 못 오르게 한다던가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때는 자식의 사회 진출도 문제가 없었다. 사회 진출의 차별도 없었다. 이렇게 쓰면 될 것 같고, 한 개만 더 적죠. 남편이 삼형시에 남편이 죽으면 부인이 재산을 받을 수도 있었어요. 아내의 재산 분배권. 그래서 이런 부분만 보더라도 요즘하고 비교해도 훨씬 더 지위가 높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고려시대 여성의 지위 이 부분 자녀 균분 상속 그리고 태어난 순서대로 호적에 기재되는 거 여자도 제사를 지낼 수 있었고 호주가 될 수 있었고 재혼이 자유로웠다.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진짜 성리학 중심 사회여가지고 연료문을 세워주고 재혼을 못하게 하고 막 시어머니랑 막 독수 공방하고 막 그러다가 이제 보쌈을 당해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암암리에 이런 게 재혼을 하기도 했지만 진짜 막 무릎을 찔러가면서 허벅지를 찔러가면서 독수 공방하고 그 대신 연료문을 세워주고 그게 얼마나 희생적인 겁니까? 혼자서 계속 살아야 되는데 계속 시어머니한테 시집살이 당하면서 그리고 그 조선시대에는 질투를 하면 만약에 남편이 처벌 뒀을 때 칠거지약이라고 해서 질투를 하면 쫓겨났었어요.
그리고 아들을 낳지 않은 것도 죄악이다 해가지고 쫓겨날 수 있었고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주변 그런 첩을 두고 첩하고도 잘 지내야 했고 그런 식으로 조선시대랑 비교해서는 고려 때는 아주 비교적 조선시대가 지위가 높았다라는 거. 남편 사망 시 재산 분배권도 행사할 수 있었다. 그래서 고려 때는 조선시대보다는 여성의 지위가 더 높은 편이었다. 이렇게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여기까지